신개념 영화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무쇼 클럽장 이선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라고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로 제31회를 맡은 썬댄스 영화제는 1970년대 말 유타주의 작은 영화제였는데요. 오늘날에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면에는 바로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있었는데요. 영화제의 이름 또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출연한 영화인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의 로버트 레드포드의 배역 이름인 썬댄스 키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썬댄스 영화제는 많은 독립영화 감독님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영화제가 됐는데요. 분노의 저격자의 코엔 형제, 유주얼 서스펙트의 브라이언 싱어 감독 등이 영화제를 통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서칭 포 슈거맨, 스매시드, 윈터스본, 애니멀 킹덤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31회 썬댄스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지금 올레TV를 통해서 지난 수상작들을 감상하시면서 썬댄스 영화제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그 120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비 토크! 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영화 이야기 무비 토크 테마 공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상임원일세. 사람이라면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이 시작된다. 해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사람이 아름다운 영화, 옷이 아름다운 영화, 영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영화, 상위원. 네, 오늘 무비 토크 주제는 영화 상위원입니다. 근데 저는 영화 상위원 개인적으로 이원석 감독님이 전작이 남자 사형 설명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아주 독창적이고 재밌게 봐가지고 이원석 감독님이 연출하는 이제 사극은 어떨까 하고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님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고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 한석규 씨, 고수 씨, 박신혜 씨, 유연석 씨 나이와 성별 아주 다양한 방식의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는 내 배우를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을 꽤 컸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마치 의복 박물관이 살아있다? 네, 이런 그렇게 느낌 볼 수도 있잖아요. 있겠네요. 네. 우리가 흔히 박물관 속에서 봤었던 임금의 대례복이라든지 이런 옷들이 그냥 저런 옷이 있지, 화려하지, 아름답네가 아니라 그 옷 속에 담겨 있던 어떤 이야기들,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혹은 신분으로 봤었을 때는 천한 신분에서 어침장이 된 사람이나 네네. 혹은 왕이라든지 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투라는, 연민이라는, 동경이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궁중 한복을 소재로 한 영화 상위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눠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쇼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이야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댓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박신혜 언니 옷 예뻐요 라고 박소정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유예슬님이 한석규 아저씨 연기 너무 잘해요. 진짜 박신혜 진짜 완전 예쁘고. 네. 한석규 아저씨로 시작해서 박신혜 진짜 네. 예쁘로 가는. 네, 그리고 마무리는 또 딴 거예요. 네, 진짜 박신혜 진짜 완전 예쁘고 한복 영화가 그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네, 마무리는 한복 영화가 재밌다고. 네. 네. 귀엽네요. 네, 그리고 김상현 님이 상의원 보면서 영화 아마데우스가 너무 생각나네요. 천재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질투심 대결이랄까? 라고 김상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영화 상위원에 대해서 무비 토크에 어울릴 만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소재의 신선함에 끌려 영화 상위원을 봤습니다. 그동안 사극 영화는 많았지만 궁중의 의상을 소재로 한 영화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 한복이 엄청 아름답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이 영화 덕분에 우리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아름다운 의상들 때문에 매 순간순간 눈까지 행복했던 영화였습니다. 라고 이슬빈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이슬빈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는 16살 이슬비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상의원에 참신한 소재에 끌리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참신하게 느끼셨나요? 한복에서. 보통 다른 사극 영화들은 왜 권력이나 법에 치중돼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상의원을 보니까 권력 얘기도 약간은 다루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사람이나 옷에 대한 얘기를 다뤄서 신선했던 것 같고요. 또 극 중에서 고수 씨가 그 옷을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그 옷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도 되게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일이었고 또 한복이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상의원 하면은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한 그 한복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끝까지 하니까 웃긴다. 그런가요? 네. 밀어붙일까요? 계속?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쩌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재밌어요. 네. 네. 또 할까요? 네, 또 하긴 민망한데. 네, 이렇게 상의원이 그동안 그 궁중 음식 그리고 궁중 뭐 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렇죠. 대장금 같은 드라마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상의원이라고 이게 궁중의 한복을 다루는 영화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궁중의 의상들, 네네. 옷들을 다루는요. 네. 네. 근데 이 또 상의원이 궁중의 그 한복을 만드는 그 기관으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상의원이 어떤 곳인지 기자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상의원은 이 영화 속에서는 임금의 옷을 만드는 그 왕비의 옷을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조선시대에 존재했었던 기관이에요. 네. 영화에서는 임금의 어떤 그 의복을 진상하는 기관으로서 네. 상의원의 기관이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여졌었다면 실제로 조선 왕실의 보물상자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상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궁안의 재물 그리고 보물들 같은 경우를 다 관리하고 그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상의원이란 공간이어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공간이고 이곳을 통해서 뭐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이 왕이 유연석 씨가 연기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 영화 속의 왕의 출신이라든지 이런 정황들을 얘기를 해보면 영조 시대에 가장 유사하다,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저 조금 그 시대성을 조금 지운 상태에서 오히려 옷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정치적인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등장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시대에 국한되는 방식으로 풀려나가지는 않는 방식으로 영화는 만들어졌죠. 상임원일세. 그럼 내가 만든 전하의 사냥복도 천박한 겁니까? 영화 상의원은 그 30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그 상의원의 어침장 자리에 오른 조돌석과 그리고 천재적인 그 패션적인 재능을 타고난 그 이공진의 그 두 인물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 두 인물들이 이제 궁중에서 한복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한복을 이제 만들면서 둘이 이제 또 대결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마치 한복 패션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즐거움은 물론 박신혜 씨의 미모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영화 속의 아름다움의 요소라면 역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옷들일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의상을 제작하는 데만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고 네. 의상 제작비만 10억 정도 들었다고요. 한 땀 한 땀. 네. 장인의 손짓으로. 네. 네. 그러면서 50여 명에 달하는 이 한복 전문가들이 거의 1000여 벌의 한복을 제작해내서 네. 영화를 보는 뭐 재미 중에서 계속 변화하는 옷들을 바라보는 그 재미들도 꽤 쏠쏠했던 그런 영화가 바로 상의원이란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자는 왜 바지를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네네. 아주 전복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의상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키와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실제로 당시에는 그 옷본을 통해서 딱 만들어진 그리고 각각의
그 계급에서 네. 입어야 하는 옷들로 이렇게 정해져서 옷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팔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짧기도 한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긴 팔로 펄럭거리면서 다녀야 되고 그 누군가는 바지, 짧은 예. 바지를 입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 또 코믹하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그런 그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옷을 입고 싶어하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도 느끼게 했었던 그러니까 옷을 보는 재미가 연기를 보는 재미, 이야기를 듣는 재미 이상으로 또 있었던 그런 영화기도 했었죠. 네, 또 영화 상위원은 그 영화 전체가 굉장히 좀 그 옷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진지한 사극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네. 보면 이걸 연출하신 감독님이 남자 사용 설명서를 연출하셨던 이원석 감독님이다 보니까 그 이원석 감독님의 그 재미난 그 개그와 그런 재치가 영화 안에서 어떻게 묻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영화 안에서 그 마동석 씨와 배성우 씨를 통해서 그 이원석 감독님이 추구하는 그런 개그들이 영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그 사극에서 보통 상상하기 힘든 아주 기발하고 재밌는 상상력들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토끼, 우리가 달 하면 생각하는 토끼가 이렇게 방아 찍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네. 아주 황당한 상황들 같은 네.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동석 씨가 당시 조선의 패셔니스타로서 변모해 가는 과정. 네. 지켜보- 핑크색 한복 같은 거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처음엔 팔을 제대로 이렇게 어떤 그런 마동석 씨가 참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보면 볼수록. 마이클 패스밴더에서 마동석 씨를 옮겨가신 건가요? 아니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데요. 네. 마동석 씨 보면 볼수록 좀 애완견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귀여운 그런. 네, 귀여운 뭔가 왜 있잖아요. 그 동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좀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있어요. 네, 퍼그. 퍼그. 같은 네, 저 거. 퍼그 생각했었는데. 근데 마동석 씨는 사실 처음에 나왔었던 그런 이미지라는 건 좀 더 범죄자라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밤에 만나면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그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점 귀여운 역할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를 보시면 또 마동석 씨의 새로운 매력에 풍덩 빠지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패셔니스타로 거듭난 마동석 씨. 네,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영화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석과 공진, 그리고 중전의 바느질. 서로 다른 바느질을 하면서 각자 다른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꿈꾼 세상이 더 좋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전의 바느질이 가장 안쓰럽고 마음 아팠습니다. 상응원, 오랜만에 아름답지만 뭉클한 영화였습니다. 라고 소예리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소예리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문해창작과에서 소설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소예린이라고 합니다. 이 상의원을 좀 영화에서 바느질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바느질로 좀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중전의 바느질이 특별히 안쓰러워 보이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안쓰러워 보였던 데는 중전이 가장 바느질을 못해서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중전이 이제 임금의 면복을 수선을 해서 그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바느질을 직접 함으로써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 너무 같은 여자로서 측은했고 안쓰러웠던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조돌석 이공진의 그 이야기 외에도 그 궁궐 안에서의 그 되게 불쌍한 중전이 저도 좀 애처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왕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궁궐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중전을 보면서 이제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이렇게 좀 애처롭다고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진이 지어준 그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도 그걸 보여줄 곳도 갈 곳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중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 측은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바느질이라는 것이 중전을 통해서는 슬픔의 어떤 도구가 되어버린 네.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박신혜 씨라는 배우는 뭐랄까 측은한 연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영화 속에서 이게 제 처량한 느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름다움 속에서 또 승화시켰었던 그런 연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신혜 씨의 그 연기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그 고수 씨, 네. 네, 이공진이 이제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치수를 네네. 재는데 또 이런 부분만 또 그렇게 좋아하신다 네. 지금.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팔 떨리는 연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두근두근 설레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다 와닿더라고요. 네. 소신 잠시 옥체에 손을 대겠사옵니다. 그 장면은 그 어떤 에로틱한 장면보다 사실은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떨리게 만들었었던 장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공진 그 실 하나로 그렇게 네. 여성을 떨리게 만들 수 있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또 그 중전에 바느질이 있었다면 네. 또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바느질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공진이라는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영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침장 그 조돌석이 했던 그 궁중의 한복을 지었던 그 사람이 일궈놨던 그 클래식한 그런 한복을 뛰어넘어서 자신만의 예술적인 영감과 정말 천재적인 재능으로 이제 한복을 만들면서 이제 궁중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중전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름다운 대상이 있을 때는 화가가 붓을 들게 하고 네. 아름다운 대상이 있을 때는 사진가가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남자는 바늘을 들게 되죠. 이공진의 뮤즈가 그러면 중전이 됐던 그런 거죠. 사실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실은 퇴색시키고 있는 그걸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란 게 또 남자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사실 아마도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감히 자신이 왕비를 내 여자로 만들 거다라는 생각까지 품었지는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신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존재가 그렇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로서의 연민 같은 것이 가장 큰 이유기도 했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내가 만든 내 예술품을 가장 아름답게 입어줄 것 같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예술가가 가지게 되는 환희 같은 것이 아마 공진이 이 왕비를 중전을 바라봤을 때 마음을 뛰게 만들었었던 요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영화 상위원은 조선시대 궁중 의상 이외에도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이제 영화 안에 펼쳐지는 인물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이 관계도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인물들의 감정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의 욕심을 정말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 욕망이 무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갔습니다. 상위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보여준 영화라고 배상우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배상우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영화 감독을 꿈꾸는 16살 배상훈이라 합니다. 네. 영화 감독을 꿈꾸시면은 정말 어느 때보다 영화를 굉장히 진지하고 이제 학습하시듯이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보여준 영화라고 상위원을 표현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요약해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화 안에서 보면은 그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잘하는 공진과 돌석이 서로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의술의 힘을 빌려서 아름다워지는 게 그게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조선이라는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죠. 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본인이 타고난 것이 많아도 신분이라는 장벽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신분이라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이 타고나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이르게 하려는 욕망 혹은 아니면 바꿔보려는 욕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보면 그 어침장으로서 돌석이 이만큼 클 수 있게 됐었던 것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바느질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돌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타고난 세상의 룰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으면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기의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룰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룰하고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티. 네. 갑툭튀. 네. 네. 그 순간에 오는 허탈감 같은 것들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화 속에서 공진은 즐기는 자고 그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라면 조돌석 같은 경우는 그저 한 길만 자기한테 주어진 길만 앞만 보고 그냥 달려왔고 언젠가 그것이 세상에서 자신이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람을 빼는 행동을 공진이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삶이라는 것이 확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해 요소가 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네. 되죠. 그것이 영화의 가장 또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질투를 떠나서 그냥 내 삶의 원칙을 깨는 자의 등장을 바라봤을 때 그 황망함 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자님은 그 기자님을 조돌석에 비유를 한다면은 조돌석이요? 네. 그 이공진 같은 존재가 인생에 있으셨나요? 이공진 같은 존재가 등장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원할 때 아무것도 안 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가 네. 있잖아요. 그, 무소유. 네, 그냥 무소유가 뭐 아주 그냥 그 종교의 끝판왕이어서 무소유가 아니라 네. 그냥 특별히 그것들을 그렇게 크게 욕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좀 나는 왜 이런 걸 원하고 있지? 난 누군가 네. 또 여긴 어딘가 그렇게 되는 거. 네,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죠. 네. 저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미술학원에서 제가 그림을 제일 잘 그려는 편이었어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학생이 와서 저희 미술학원에 딱 등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리는 걸 보는 순간 헉, 이거 뭐지? 그러고선 정말 제가 표현은 안 했는데 보는 순간 저의 완패를 그냥 인정해가지고 찢었어요, 막. 아니요 태어난 척하고 잘 그렸네 하고 이렇게 와서는 저는 그러고선 미술을 포기하고 영화과로 갔습니다. 네. 근데 보는 순간 아 이런 걸 재능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딱 느낄 정도로 너무 실력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조돌석과 이공진에서 이공진이 등장하면서 조돌석이 바람이 빠졌다시피 저도 그냥 그거에 대한 바람이 그냥 확 빠져버려가지고 아 저런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는. 근데 질투라는 건 참 좋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그 질투의 눈이 먼 역할로 한석규 씨가 등장한 게 굉장히 좋았었던 게 물론 한석규 씨가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관한 남자를 연기할 때도 너무 아름답지만 실제 저는 항상 한석규 씨가 가장 매력적이고 섹시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누가 나보고 넘버 3래 나 넘버 2야라고 얘기하던 그 넘버 3의 그 남자거나 혹은 아니면 그 서울의 달 같은 그런 드라마 속에서 정말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네. 그 사람을 연기할 때 한석규 씨한테서 나오는 이상한 광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싶었던 그런 그 캐릭터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상위원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또 한 가지 감정을 잘 표현해준 인물이 바로 또 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왕도 정말 왕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상위원에 등장하는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해도 꼭 편한 게 아니구나,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돌석을 인정하게 됐고 돌석을 옆에 두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내 것인 것을 만들어줬었던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 뭐 적게는 그러니까 조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존재인 사람조차도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아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 거 하나만 있다라고 느끼는 어떤 천민 출신의 누군가가 있어서 그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자신이 느끼게 되는 행복의 그 척도 혹은 아니면 가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왕이라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왕비라고 꼭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고 그 사이사이에 아무리 불행함을 가지고 있는 왕비라고 해도 또 공진과 함께 잠시 떠난 나들이 같은 소풍에서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들 또 보고 있으면 또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영화 상이온에 대해서 무비 토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돌석과 공진의 아름다움을 향한 흥미진진한 대결은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원석 감독님의 첫 연출작인 남자 사용 설명서도 올레TV에서 서비스 중이니까 이원석 감독님의 재치를 남자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오늘 무비 토크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너무 다 훌륭하게 작성해 주셔가지고.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마음이 가는 분이 저와 같이 감독을 꿈꾸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배상훈님께 KT 올레TV 제공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영화 관람하세요. 네, 이선호와 함께하는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이번에는 올레TV를 찾은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